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강윤구입니다. 네, 오늘은 당원병의 진단과 그런 관리 관련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응급실에서 코피 증상을 가진 환자가 왔을 때, 이런 환자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병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조리되지 않는 옥수수 전분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는 아이들 얼굴이 인형처럼 동그랗고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나고, 배는 빵빵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팔다리는 굉장히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키가 작고,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효소들이 관여하는데, 이런 효소들이 결핍이 생기게 되면 이제 당원병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적절한 에너지 섭취해서 저혈당을 예방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이제 조리하지 않은 옥수수 전분을 먹이는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당원의 모습입니다. 하나하나가 글루코스, 혈당을 포도당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높았을 때, 혈당이 높았을 때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포도당들이 하나, 둘, 세 개씩 이제 분해가 돼서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라이코겐당 포도당이 보통 3만 개에서 이제 5만 개 정도 농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당원병입니다. 당원병은 막혀있는 그 효소, 그런 패스웨이에 따라서 타입이 여러 가지 나눠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았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혈당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글라이코겐이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혈당을 다시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 효소들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당원병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막혀있는 환자들인 거고, 3, 6, 9형, 명형 같은 경우도 여기 막혀있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세포 모습으로 좀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까지 가고요. 여기서 다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글라이코겐이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다시 G6P까지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G6P가 인산기를 떼어내주게 되면서 이제 글루코스로 되면서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당원병인 거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형 당원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막혀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혈당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인 거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3형, 6형, 9형 환자들도 막혀있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약간 좀 다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혈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원병 환자들은 혈당이 제일 메인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혈당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증입니다. 우리가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글라이코겐이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혈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혈당을 못 만들죠. 하지만 그 전구체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락테이트가 쌓이면서 애시도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시도시스가 굉장히 큰 그런 합병증,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애시도시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도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혈당을 올리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테로이드가 있죠.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물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알러지를 좋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글라이코겐이 결국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원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당을 못 만들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쓰면 쓸수록
애시도시스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병 환자들한테서는 스테로이드는 정말 대표적인 금기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추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사용하게 되면 글루코스를 올리게 되는데 당연히 애시도시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에피네프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쓰셔도 되지만은, 그런 약물을 사용할 때는 꼭 이런 애시도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약물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이런 소변 검사, 초음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제네틱 테스팅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메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NGS 검사들이 좀 부족했었던, 어려웠었던 상황에서는 이 외에 나머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하려고 했으나, 요즘에는 NGS 검사를 통해서 한 달, 뭐 늦어도 2달이면은 당원병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각 타입별로 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진단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헤파틱과 그다음에 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로머스큘러, 이거 두 가지로 보통 증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헤파틱은 대표적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고, 뉴로머스큘러는 이제 근육, 몸이 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메인으로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이제 오토소멀 리세시브입니다. 그래서 가끔 X링크드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9A형 같은 경우는 X링크드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토소멀 리세시브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환자가 9A형으로 만약 진단이 된다면 그 남자들한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엄마 쪽 그 자매들, 혹시나 사촌들이 이런 질환에 걸리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리버 바이옵시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뭐 지금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 GSD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을 나누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SD 뭐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제 1형에 비해서는 리피드 백줄이 좀 적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 바이옵시만으로는 타입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전자 검사만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또 유전자 검사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이런 환자들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가 만약 간이 커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가 락테이트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케톤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타입을 저희가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고, 간이 커지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영양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케톤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질환을 생각해 봐야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환자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 수치가 오른 정도에 따라서도, 간 수치가 너무 높게 올랐느냐 아니면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환자가 남자냐 아니면 남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구형이나 뭐 이제 36 구형 같은 경우 아니면 3형 이런 것들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혈당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 당원병인지 아니면 다른 타입인지 저희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애시도시스입니다. 그래서 애시도시스가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애시도시스가 없으면 당원병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근데 애시도시스가 동반이 되면은 그때는 락테이트가 오르냐 케톤이 오르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사로만 혈당이 유지가 되는 건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은 간에 저장돼 있었던 글라이코겐이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혈당을 올리게 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근육이나 지방들이 분해가 되면서 혈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따라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타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병 환자의 증상은 대표적으로는 간이 커져 있고 제대로 크지 못하고, 그다음에 성장 지연이 발생하는 걸 특징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저혈당 증상인 거죠. 근데 저혈당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애들은 원래 울고, 애들은 원래 아프다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고, 원래 새벽에 땀도 많이 흘리고, 원래 성인보다 심장도 더 빨리 뛰고, 원래 밥을 더 달라고 하고, 보채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저혈당 증상 때도 이게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를 하실 때 이런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으신다면은 부모님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우는지, 식은땀을 더 많이 흘리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물어보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타입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도 증상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같은 일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일드한 증상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비한 증상을 나타나는데, 저희가 보통 10% 미만, 효소의 반응이 10% 미만이면 당원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0%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0% 있는 아이들은 더 빨리, 더 시비한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더 빨리 진단이 되겠고, 근데 효소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사실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끝나서 성인이 됐을 때 필요 요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증상이 더 약해지게 되겠죠. 나중에 건강검진 해봤을 때 나는 밥도 많이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지방간이 많이 있어. 나는 이상하게 식은땀이 이렇게 많이 나지. 밥만 안 먹으면 식은땀이 많이 나네. 이상하게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많이 나오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한 번쯤 당원병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원병 관리를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언쿡드 콘스타치입니다. 조리되지 않은 옥수수 전분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언쿡드 콘스타치지? 왜 언쿡드 라이스 스타치는 안 되고, 왜 쿡드 콘스타치는 안 되고, 왜 체중 곱하기 1.75, 체중 곱하기 2g을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984년도에 나온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옥수수 전분을 물에 타서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글루코스의 그런 차이, 변동폭도 제일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 1984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도 보시면은 체중 곱하기 전분의 1.75g 에서 2g 정도를 줬을 때 아이들의 혈당이 제일 잘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저희가 옥수수 전분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체중 곱하기 1.75, 체중 곱하기 2g의 옥수수 전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이제 이때부터 나왔던 걸로 저희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게 단순 공식이죠. 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1.75 곱하기 x, 2 곱하기 x입니다. 근데 저희가 혈당을 관여하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런 30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나온 논문의 그 1차 방정식 공식을 지금까지 계속 따라야 되는 거냐,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1.75, 2.0 그런 그 공식 자체는 한 40년 전에 나온 공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은 이제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옥수수 전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캡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캡슐 형태가 그 약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나오면서 혈당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캡슐을 약하게 만드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물, 그 다음에 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열되지 않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생 옥수수 전분을 찬물에 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당 유지가 좀 더 오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쿡드 콘스타치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 여러 스타치 종류들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스타치 종류마다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젤라티니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대로 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힛,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이제 크리스탈라인된 스트럭처가 이제 그 약해지면서 혈당이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생옥수수 전분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유형도 중요한데요. 아밀로즈 형태랑 아밀로펙틴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아밀로펙틴이 좀 더 복잡해 보이니까는 혈당을 좀 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효소 반응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아밀로펙틴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한 번에 이제 으깨지면서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가 있는 것. 하지만 아밀로스는 한 번에 하나밖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밀로스 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을 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옥수수 전분, 포테이토, 타피오카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은 콘스타치가 이런 아밀로스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타치를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보면은 아밀로스 콘텐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은 단순히 옥수수를 갈아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옥수수를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 그 다음에 겉에 이제 파이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 흰색이죠. 스타치 성분입니다. 이것만 최대한 퓨어하게 뽑아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세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거죠. unmodified 스타치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전분을 제대로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저희가 언쿡드 콘스타치를 사용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언쿡드 콘스타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옥수수 전분만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전분이 물론 혈당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혈당과 관련하는 모든 것들, 저희가 식사를 얼마나 하느냐, 활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또 아이가 사춘기에 있느냐, 아니면 성인이 된 상태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두 다 혈당이 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옥수수 전분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그다음에 파이버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아이들에 맞는, 개개인에 맞는 전분을 저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곱하기 1.75, 체중 곱하기 2g은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과서에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창희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벌써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나치게 다량의 에너지를 섭취해서 간의 글리코겐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해 주어서 저혈당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이 선을 유지해 주면서 아이들에 맞는 개개인에 맞는 전분을 제시해 주면은 아이들이 좋아진다고 벌써 교과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이 적절한, 적절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걸 그 한 공식으로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스무고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그 용량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전분을 안 줘보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는 전분을 20g을 줘보기도 하고, 뭐 40g을 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자의 증상과 혈당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줬다 싶으면 다음 날에는 줄이고, 줄였을 때, 너무 낮췄다 싶으면 더 늘리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맞는 그 전분 용량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20개 하는 것처럼 환자들에게 적정량, 개개인의 적정량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똑바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되면 떨어지고 글루카곤 분비되면 다시 오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도 당원병 애들은 혈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혈당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애시도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것도 안 되고 낮은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거의 100 전후로 해서 찰랑찰랑 거리게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서 통일되게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만약 탄수화물을 하루에 뭐 한 30분마다 48번을 먹는다 하면은 혈당 유지가 됩니다. 소량씩 계속 먹으면 되는 거죠.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선에서 소량씩 계속 먹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밤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먹고 전분으로 유지를 하고 식사 먹고 전분 유지하고 이걸 이제 하루 종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라든지 용량 이런 것들은 환자들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환자들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제는 좀 증상이 있었고 어제 혈당이 괜찮았고 어제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혈당이 떨어졌었고 이런 얘기들 해주면 저희가 또 조절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맞는 전분 용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에서 끝이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당원병 환자 맞춤형 혈당 관리 프로토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공식으로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이제 알긴 하는데 좀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30분, 1시간 뒤에 당원병 환자 혈당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당원병 환자에게 알맞는 전분을 제시해주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도 지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맞는 당원병 환자에 맞는 그런 모델을 찾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꽤 많은 91 정도 되는 정도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들의 그런 전분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 괜찮은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환자 혈당을 확인해보고 이 전분이 너무 많았다, 너무 적었다, 아니면 이 전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큐레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했었던 거는 80%좀 넘어서 한 83%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환자들 하나하나에 맞춰서 공식도 없지만 환자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을 때 과연 아이들이 좋아지냐는 거죠. 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라면은 원래 당원병 애들 키가 작아야 되고 원래 배가 볼록 튀어나와야 되고 팔다리는 가늘어야 되고 고중성지방 혈증을 특징으로 하는 애들이 당원병 애들인데 그렇게 혈당 관리를 하면 좋아지냐는 거죠. 그게 제 메인일 텐데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좋아지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5%, 3% 이런 상태로 옵니다. 근데 전분 조절을 하면은 50%, 60%,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왔을 때는 60%까지 키가 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도 더 키가 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원병 애들 원래 키가 작다고 하지만은 그게 원래가 아니라 혈당 조절이 안 됐으니까 키가 안 컸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혈당 조절을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처음 저한테 왔었을 때 중성지방이 1900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 저희가 전분도 시작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380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왔을 때는 중성지방이 130대까지 떨어지고 간 수치도 모두 정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멀쩡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혈당 유지만 되면 멀쩡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 임상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시로타입 8번 벡터를 통해서 정상 유전자를 이제 주입을 해주는 것, 이런 방법, 아니면 mRNA를 통해서 저희가 주입하는 이런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성능은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이 완친 개념은 아니고 당원병 환자들이 조금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치료만 믿으면 안 되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걸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코피가 막 6시간 동안 났어요. 9시간 동안 났어요. 라고 해서 응급실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실에 왔을 때 저희 의사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얘기는 그거죠. 금식하세요. 잠깐 금식하세요. 어떤 검사할지 모르니까 금식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BP를 재보고 하면 당연히 그 아이들 BP도 떨어져 있을 거고 랩을 해보면은 아네미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혈을 해야 되니까 수혈을 해야 되니까는 잠깐 금식하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로딩을 했을 때는 보통 노말셀라인 로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계속 굶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피가 난 그런 코피를 유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애시도시스가 발생합니다. 이 애시도시스 때문에 혈소판이 서로 응집을 해야 되는 그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코피가 터지면은 안 멈추고 계속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혈하는 거 뭐 물론 중요하죠. BP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혈당이 떨어져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치료 방법은 혈당을 올려주는 겁니다. 덱스트로스 DW, 10% DW 슈팅해 주시면은 증상이 정말 거짓말처럼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혈당이 오르면서 애시도시스가 교정이 되면서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금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결국은 밑 빠진 독이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혈당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시도시스, 시비어한 애시도시스가 교정이 계속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심장 쪽에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DW 주시면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환자도 왔었습니다. 이제 대학생 환자였고, 최근 감기 증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2차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하트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심근 수치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당연히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sepsis, 뭐 리버 페일리어 뭐 많죠. 그런데 이 환자가 감기약
거로 저희가 처방받은 약을 봤더니 여기에 이 솔론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은 올라가지 않지만은 에시도시스가 발생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론도 이 약 매달 때문에 아이는 하트 페일리어까지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냥 약 끊고 그다음에 혈당 잘 조절해 줬더니 멀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당원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혈당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혈당만 잡아주면은 멀쩡하게 지낼 수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도 중요하지만 에시도시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원병 환자가 왔을 때 당연히 기본 랩 플러스로 해서 그 VBGA 정도 나가서 pH랑 락테이트를 확인해 주시면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당원병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혈당입니다. 그래서 혈당만 잘 잡아주시면은 환자들은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고요. 유전자 치료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환자들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 무료로 진행되는 스크리닝 검사에서는 사실 걸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혈당을 체크하거나 그런 효소를 보는 건 없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은땀 굉장히 많이 흘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다음, 그러니까 분유를 먹은 다음에 정말 30분, 1시간도 안 돼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계속 보채고요. 먹으면은 배는 빵빵해지면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분 지나면은 또 달라고 계속 그렇게 보채는 증상들이 거의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키는 안 크고 배는 빵빵해지고 설사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옥수수 전분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식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의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은 제한을 하지만은 저희 단백질과 지방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 혈당 유지가 더 잘 될 거고요. 그러면은 물론 옥수수 전분을 계속 먹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음식들을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 아이들마다 먹을 수 있는 함량도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애들은 한 100g 정도 먹어도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30g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50g 정도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밥 성인 숟갈로 해서 2숟갈인 3숟갈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것도 충분히 먹게 되면은 그러면 혈당이 높지 않게 살짝 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분을 먹게 되면은 또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혈당만 어렸을 때 잘 조절이 된다면 멀쩡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지낼 수 있고 어렸을 때 저희가 그 브레인 디벨롭먼트가 되는 게 보통 만 4살, 5살 때 성인의 한 8, 90% 정도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이렇게 별다른 에시도시스 없이 잘 유지만 된다면은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아데노마라든지 뭐 헤파토메갈리 그다음에 뭐 심장이 두꺼워진 HCMP 같은 경우도 사실 혈당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당만 조절된다면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단순한 갱사 공식을 통해서 저희가 4분의 1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병 환자가 또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그냥 아기를 낳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게 4분의 1 확률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네, 그게 결국은 아이한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측이 되는 다운병 환자 수는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환자는 한 100여 명 정도 돼서 한 50% 정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100여 명 이상 당원병 환자를 관리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클리닉이 거의 손꼽을 정도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